2020년 제1회 관현도 기출보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먼지의 종말 침강 속도 산정에 대한 설명. 스토크 법칙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토크 법칙이 이제 V는 죄송합니다. 18 밀분의 dp 직경의 이제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로 p 마이너스 로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경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먼지와 가스의 비중차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 인자들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제곱에 비례하니까 입자의 직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사실 이 점성계수하고 중력가 속도는 일정하고요.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뭐 워낙 작으니까 이거는 대기 상태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직경하고 입자의 밀도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요거는 그냥 뭐 1차원 그래프라고 하면 요거는 2차원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직경이 커짐에 따라서 입자의 침강 속도 증가가 확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후드의 일반적인 흡인 요령. 후드는 빨아들이는 그 면적을 좁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속도로 이 대상 물질을 이제 빨아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가스 상태 오염물질을 이제 물리적 흡착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흡착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리적 흡착일 때 흡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접촉 시간을 늘리고, 두 번째는 압력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착제의 표면적을 늘려서 좀 더 가스가 흡착제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네, 요거는 이제 다 반대죠. 근데 온도를 내리는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큰 기체. 이거는 그냥 네, 암기를 해두시고요. 이게 이제 기체의 용해도에 관련해서는 이제 헨리의 법칙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헨리 법칙이 적용이 잘 되는 기체, 적용이 잘 안 되는 기체. 용해도가 큰 기체는 네, 적용이 잘 안 되겠죠, 이게. 그리고 용해도가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아 들어가지 않는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물질들, 얘네들이 이제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대기오염 물질. 문제 보실 때 백화현상 나오면 무조건 이산화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산화황은 이제 황산화물이죠. 썩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네, 답은 1번이고요. 사이클론 집진 효율 향상 조건. 네, 사이클론 집진 효율은 배기관의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좋아요. 물론 이제 크게 하면 좋을 수 있죠. 어느 조건으로? 동력비를 같이 아주 크게 하면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먼지를 포집할 수 있고 더 많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오염가스를 흡착하기 위한 흡착제. 여기 보면 이제 보통 흡착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활성탄이고요. 마그네시아, 실리카겔 뭐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활성망간은 이제 흡수제예요. 흡수제. 네. 이제 흡수하고 흡착이랑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시면 좋은데, 흡수라는 것은 이제 액상물질을 기준으로 대상물질을 용해하는 거고, 흡착은 이제 고상물질을 기준으로 원하는 물질을 부착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흡착은 주로 이제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활성망간 같이 액체 같은 것을 가지고 대상물질을 이제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흡수라고 한다.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흡착과 흡수,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악취 성분을 직접 연소할 때 온도가 어느 것이 적절한가? 악취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연소예요, 연소. 네. 연소를 보통 이제 700에서 800도씨 사이로 연소를 한다고 하고요. 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흡착제를 사용하든지, 대표적인 흡착제가 숯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정, 물을 뿌린다거나. 근데 이제 세정하면 이게 이제 수질오염 물질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제거해야 되는 또 귀찮음이 있죠.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직접 연소 방법입니다. 할 때 온도는 800에서 900도씨 네, 사이에서 네, 제거한다라고 아시면 좋습니다. 여가포의 표면 여가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그 지름하고 길이를 가지고 단일 여가포의 면적을 구하시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을 구하시고, 그 표면적의 수량을 곱하면 총 여가포의 면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이 곱하기 그다음 지름 네. 곱하기 그다음에 길이 3m 네. 여기도 단위를 쓸게요. 네. 한 것을 총 18개 하면 여가포의 겉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가포가 뭐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게 18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단위가 이제 미터하고 미터하고 곱했으니까 넓이니까 미터 제곱이 나오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네, 유량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유량은 단위가 미터 세제곱 퍼 시간입니다, 보통.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해보면 즉 미터 퍼 시간, 속도의 단위가 나와요. 속도. 네. 그래서 유량을 네, 면적으로 나누면 그래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이 문제만 아니더라도 암기를 해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위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왜 유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제 속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암기하시지 않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네, 답은 이제 뭐 2번이라고 하네요. 아황산가스 대기환경 기준치가 뭐 이런 값이 있고 0.06 ppm 얘를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ppm 단위를 네, 쓰고 그 단위를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ppm 단위를 미리 리터 퍼
미터 세제곱으로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해설을 보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0.06 요 단위를 여기다 넣었죠. 네. 밀리리터 퍼 미터 세제곱 곱하기 이제 64를 22.4로 나눈 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기준물질이 양황산가스 이산화황이잖아요. 이산화 황 뭐 같은 겁니다. 네. 그 SO2의 화학식량이 S가 32고 O는 16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이걸 더해보면 이게 이제 64가 나와요. 즉 64g 퍼 몰이란 얘기인데 1몰당 이 네, 분자량을 가지고 단위를 이제 천의 단위를 높여서 64kg일 때 이 부피는 22.4 미터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단위를 낮춰서 64 mg일 때 22.4 ml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각각의 문제가 다르게 물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좀 편합니다.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0.06ml per 미터 세제곱 곱하기 요건 이제 이 SO2를 기준으로 1몰일 때 무게와 부피를 여기다 넣어서 스케일을 다운 시킨 거죠. 어차피 요 값은 1입니다. 그래서 64mg per 22.4ml, ml 없어지고 또 m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한 단위 환산 인자 해보면 171.42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메테인, 이산화탄소, 산소의 퍼센트가 각각 이제 96, 4%인 기체 연료를 10m 세제곱의 공기를 사용해서 연소를 했다. 이때 공기비는 얼마인가? 우선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이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실제 공기량은 얼마입니까? 요거죠. 그러면 이제 분자는 10m 세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론 공기량을 구하면 됩니다. 이론 공기량은 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테인이 이제 산소 2개 2몰의 산소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메테인이 연소할 때 필요한 그런 연소 성분의 산소량은 탄소의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90%의 탄소를 연소하기 위해서 2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고 근데 이 산소의 양만큼 필요한데 이미 이제 4%의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체 속에 포함된 산소의 퍼센트를 빼주면 돼요. 네, 그러면 요 값이 1.76 미터 세제곱이 되고 이 값을 이게 이제 산소량입니다. 이론. 네, 이 값을 0.21로 나눠주면 이게 이론 공기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8.38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8.38 미터 세제곱 하면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대충 맞출 수 있죠. 10을 8로 나누면 2는 아닐 거 아니에요. 1.4도 너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1.7도 너무 크고 그래서 4번 1.19 정확히 계산기로 두드려서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풀지 마시고 이게 좀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책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분모가 이론 공기량이고 분자가 실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름철 광화학 스모그의 일반적인 발생 조건. 광화학 스모그의 유발 물질은 질소 산화물이죠. 넉스라고 합니다. 네. 얘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은 우선은 이제 반응성 탄화수소의 농도가 크거나 또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해야 이 광화학 옥시던트가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스모그가 발생을 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스모그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하면 할수록 잘 섞이죠. 네. 그래서 오염물질이 희석이 많이 되니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건조대기의 화학적 구성 중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네. 질소와 산소 순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이에요. 질소, 산소, 네, 아르곤은 미량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아주 미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답은 1번이고요. 정지 공기 중에서 침강하는 직경 3마이크로미터인 구형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 얘는 단위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단위를 맞출 때는 이 답에 나온 단위를 기준으로 맞추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맞추고 시간은 세크 단위로 맞추고 그리고 무게는 이 밀도 단위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이 스토크스 법칙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μ분의 d제곱 로 s 마이너스 로 또는 이제 여기 값이 이제 로 s라고 하고 이제 p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는데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의 밀도는 워낙 작으니까 얘는 이제 거의 무시를 하죠. 그래서 우선은 직경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네.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4승 센티미터거든요. 네, 이 센티미터가 참 묘한 겁니다. 이게 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뭐 나노미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센티미터만 센치가 있어서 좀 까다롭죠. 까다롭다기보다는 뭐 귀찮죠. 근데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네, 1cm는 10의 죄송합니다. 네, 10의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4cm가 됩니다. 그래서 직경을 3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걸 센티미터 단위로 바꿀게요. 3마이크로미터는 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센티미터와 그람 단위니까 그냥 쓰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 G값 요게 이제 D 그리고 G는 원래 9.8m/s 제곱인데 얘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00을 곱하면 되죠. 980c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성 개수 네, 뮤값인데 얘를 좀 환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요. 여기다 할게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인데 자, 1kg은 10의 3승 g이 되죠. 그리고 요거 분의 이제 미터 퍼 세컨드인데 미터를 또 1미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단위를 그럼 없애볼게요. 미터 없어지고 그리고 킬로그램 없어지죠. 그리고 10의 제곱을 가지고 요 10의 3승을 나누면 그냥 10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1.85 곱하기 10의 1승과 5승을 마이너스 5승을 더하면 마이너스 4승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쓰면 돼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은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하면 단위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단위로 다 맞춰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요 값을 넣어서 직경의 제곱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입자의 밀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값을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뮤 값을 바꿔서 18 곱하기 뮤인데 그 값이 요게 되겠죠.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0.138cm/s의 속도를 가지고 입자가 침강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네, 2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대교의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 광화학 물질, 옥시던트, 2차 오염 물질, 네, 펜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침전에 해당하는 것은 설명을 읽어보시면 앞에 이제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침전은 1형, 2형, 3형, 뭐 4형 침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압축 침전에 관한 설명입니다. 압축 침전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3형 침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침전지에서 바닥으로 이제 이물질이 가라앉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얘가 농축이 좀 더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부피가 더 작게 압축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들이 고농도에 있을 때 주로 일어나는 침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7번. 이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하시려면, 그러니까 이게 점과 비점오염원이 있고, 얘는 한 스팟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넓은 영역에서 네, 이렇게 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세차장도 한 점이고, 축산 단지도 어떻게 보면 한 점이죠. 비료 공장도 공장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농경지는 넓은 범위에서 이것이 배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플루오린 제거, F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침전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얘를 제거할 때는 석회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침전을 유도를 해서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19번. 활성탄의 사용 목적. 활성탄은 이제 기공이 많은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 기공 안으로 대상 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원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2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함유 폐수 중 알칼리 조건하에서 염소 처리, 염소 처리 가로 열고 산화가 필요한 것은, 문제를 쭉 보시면 이 중에 이제 그 시안이 우리가 보통 알칼리 염소 처리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알칼리 염소 처리법으로 처리를 하고, 전기 도금 관련의 폐수에 시안이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의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안을 함유한 폐수를 우선 알칼리 조건하로 만든 후에, 그리고 염소를 사용을 하면 이제 시안을 이제 산화 후에 분해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무해화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부상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부상법은 개념 자체가 입자가 가라앉지 않을 때 그것을 수표면 위로 띄워서 오염물질을 이제 표면에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부상법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화부상이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 밑에 그 해설을 보시면 이 부상법의 종류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2번 어떤 물질을 분석했을 때 농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는 방법. 네, 얘는 좀 밑에 해설하고 뭐 똑같이 푸는 방법이긴 한데 좀 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에 붙은 이 단위는 네, 결국에 1을 100으로 표시하느냐 1을 10의 6승으로 표시하느냐 얘는 이제 표현하면 10의 제하승이겠죠. 요게 퍼센트고 요게 ppm이에요. 네. 그래서 작은 단위를 표현할 때 ppm을 쓰는 거고 그거보단 크지만 그래도 작은 단위를 표현할 때 쓰는 게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환산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단위 환산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되거든요. 즉 1500 ppm 곱하기 1 ppm은 여기 보시면 이게 10의 6승이랑 10의 4승이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10의 4승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퍼센트가 더 크겠죠. 그래서 분자에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1ppm이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예요. 네. 퍼센트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들어간 거니까 요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쵸? ppm 자체가 네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래서 같게 되는 겁니다. 지저분한 거 좀 지울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1500 ppm 없앨게요. 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 하면 공이 두 개 없어지고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러면 점이 한 번, 두 번 옮겨가면 답이에요. 즉 0.15%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것도 어차피 똑같긴 한데 네, 이게 조금 더 문제 푸는데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23번 보시겠습니다. 에탄올의 화학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에탄올의 농도가 350mg/L, 350 ppm 인 폐수의 이론적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얘는 식을 완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완전 산화 반응식으로 계수를 맞춰서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산화 반응식이라는 게 산소와 반응해서 완전 산화니까 다른 물질은 안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계수를 한번 우리가 따져 볼게요. 자, 탄소는 2개입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앞에 숫자가 2가 붙죠. 그쵸? 그리고 수소는 몇 개일까요? 여기 5개, 여기 1개. 그럼 총 6개잖아요. 네. 그럼 뒤에 물 앞에 붙는 요 개수가 여기는 수소가 없으니까 2개 곱하기 3 하면 6개잖아요. 그래서 앞에 개수가 3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네, 산소의 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산소는 2 곱하기 2, 4개 더하기 3 곱하기 1 하면 3개 더하면 산소는 총 7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에 지금 산소가 하나가 있으니까 7개에서 1개를 빼면 총 6개의 산소가 뒤에 그 산화 반응식에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2 하면 산소 분자는 O2가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에 개수가 3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무작정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산화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반응식을 완성을 시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에탄올의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 탄소가 12잖아요. 12 곱하기 2 플러스 5 플러스 16 플러스 1 해서 더해보면 24, 5, 16, 1 그러면 46g per 몰이 나오죠. 근데 얘는 지금 1몰이니까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g일 때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고 두 개니까 32g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2g이면 지금 해당 에탄올의 양이 요만큼 있을 때 몇이 나오겠는가? 비례식으로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만 남기고 다 넘기면 이게 730.4mg/L. 얘는 뭐 ppm이랑 같은 단위라는 거는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4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롬 함유 폐수를 침전해서 제거하는 그런 반응식인데 얘는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그 계수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크롬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긴 크롬이 없죠. 여기도 크롬이 없습니다. 그러면 크롬이 지금 계수가 2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계수가 붙지 않았어요. 그럼 크롬이 두 개가 나오려면 앞에 숫자가 2라는 숫자가 붙어야겠죠. 답은 2번이에요. 25번 이제 기본적인 응집제와 응집제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문제. 활성탄은 흡착제입니다. 응집제와 흡착제는 전혀 다른 물질이죠. 답은 3번입니다. 26번 무기응집제인 알루미늄염의 장점. 알루미늄염 자체가 이제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산성이 뭐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pH의 범위가 약 5에서 8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H 폭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집제가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무기응집제는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가격이 싸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집어넣어도 뭐 부작용이 별로 없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7번 완성여과의 특징. 그 여과는 크게 이거는 주로 이제 정수처리 공정에서 여과를 많이 하는데요. 하수처리 공정에서는 이제 여과는 잘 사용하지 않죠. 여과는 크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급속과 완속. 이 완속 여과는 말 그대로 천천히 여과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차 침전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대부분 제거된 좀 깨끗한 물을 를 여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속 여과는 약품 침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원수에서 부유물이 제거된 상등수를 제거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속 여과는 부지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약품만 집어넣고 빨리빨리 혼합해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반면에 완속 여과는 천천히 여과하는 만큼 부지가 좀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건설 비용이. 그래서
3번이 네, 가장 거리가 멀죠. 나머지는 뭐 다 맞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해수의 특성. 해수는 약알칼리성입니다. 해수는 약산성이 아니에요. 약알칼리성입니다. 답은 2번이죠. 활성슬러지 공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 사상성 미생물이라고 하면 잘 가라앉지 않는 벌킹으로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사상성 미생물이 이렇게 네, 이렇게 물속에 네, 잘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침전이 일어날 때 얘가 부착해서 가라앉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러지 벌킹에 관한 그런 문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30번. 황산 알루미늄에 비해서 네, pH 강화가 작고 알칼리 소비량도 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보다 조금 더 어떤 처리 효율이 좋은 그 무기성 고분자 응집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답은 1번이고요. 얘는 보통 그 유기성 응집제보다 그 무기성 응집제가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얘는 비싸요. 고가입니다. 네. 고가니까 좀 뭐 처리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그 무기응집제에 비해서 네,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pH 9인 용액의 OH- 농도. 우선 얘를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면 pH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값이잖아요. 근데 얘가 9라는 얘기는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네, 곱하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거든요. 이건 개념이니까 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OH 값이 나오겠죠. OH 마이너스는 네, 10의 마이너스 14를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유기물 과다 유입. 유기물 과다 유입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뜻이고요. 유기물이 많이 유입되면 미생물이 산소를 많이 쓰니까 DO 농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까 혐기 상태로 변화를 하겠고요. 물고기가 산소가 없으니까 죽겠죠. 그리고 BOD 농도는 증가하겠죠. 네. 여러분들 BOD 값이라는 것이 바이올로지컬 옥시전 디맨드거든요. 즉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산소의 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유기물이 이만큼 들어왔을 때 BOD가 이만큼이면 유기물이 이만큼 들어오면 네, 그만큼 많은 산소 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OD 양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네,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COD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BOD와 COD의 차이는 얘는 생물이 들어가고요. 얘는 생물학적으로 네, 분해가 되는 것과 분해가 안 되는 것 두 개 다 포함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굳이 BOD와 COD의 위계를 나타나면 BOD와 COD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D가 BOD보다 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BOD 값과 COD 값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어떤 난분해성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럼 BOD는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산소 요구량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COD는 그 유기물과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산소의 요구량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COD보다 크거나 같은 식이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염소의 수중 용해 상태, 살균력. 얘는 이제 차하염소산이랑 차하염소산 이온이 요게 이제 차하염소산이죠. 염소산 이걸 외우실 때 수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에요. 얘는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하염소산 이온. 글씨가 너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랑 굳이 비교를 하면 요게 살균력이 더 높거든요. 그 살균력이 위계가 있어요. 근데 오존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차염소산, 그 다음에 차염소산 이온, 그리고 가장 살균력이 낮은 것이 클로라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살균력이 크겠죠. 그래서 80%가 제일 높으니까 요게 살균력이 크다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육가크롬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육가크롬과 삼가크롬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롬과 삼가크롬.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뭐 CR6 플러스와 CR3 플러스죠. 그러면 얘가 왜 독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얘는 플러스 6이니까 전자를 6개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 전자를 더 얘는 얻기를 원해요. 얘는 전자를 3개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6개를 얻기를 원하는 게 3개를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산화력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 육가가 독성이 높은 이유는 이 전자를 땡기려는 힘이 너무 세니까 모든 물질을 다 파괴하고 부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삼가크롬도 전자를 3개를 땡기려고 하니까 얘도 독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육가크롬이 훨씬 독성이 세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침전물과 어떤 결합을 해서 바닥으로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형태로 그 육가크롬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처리하는 환원제는 이제 황 기반이냐 철 기반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황 기반의 어떤 그런 환원제를 사용하면 침전물이 좀 많아요. 침전물이 다량의 침전물이 발생한다는 좀 특징이 있고 이제 철 기반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산성 조건에서 이것을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황과 철 기반이 있는 거를 좀 보면 3번이죠. 그쵸? 그래서 삼가크롬화한 후에 침전을 시켜서 침전물화한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황산 제1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5번 물의 특성. 물은 4도시에서 밀도가 제일 높아요. 얘를 굳이 암기하시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0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높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을. 그러면 물이 어디서부터 얼겠죠? 바닥부터 얼겠죠? 그러면 여기 다 얼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물고기 생존 불가. 반대로 만약에 4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높으면 겨울철에 이 강이나 호수, 뭐 강은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강은 이제 좀 터뷸런스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요 하단에 4도씨의 물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물고기가 죽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수표면부터 얼음이 보통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고 이렇게 얼고. 근데 바닥은 4도씨를 유지하는 가장 밀도가 높은 물이 있으니까 얼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엄청 추우면 다 얼겠죠. 하지만 그 정도 추위까지는 아닐 때 견딜 수 있는 온도. 하단에 4도씨의 물이 존재하면서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가 되면 아니고 최대죠. 최대가 된다. 답은 1번입니다. 36번 관거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 방법. 얘는 장거리는 어렵다. 그리고 한 번 폐기물을 버렸을 때 회수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단점이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37번 매립가스 중에 축적되면 폭발성의 위험이 있다. 폭발한다는 얘기는 연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매립가스 중에 연소할 수 있는 성분은 네, 메테인이죠. 네, 그래서 네, 답은 1번입니다. 밀도가 350kg/m 세제곱인 폐기물, 네, 얘를 750kg/m 세제곱이 되도록 압축했다. 그러면 부피 감소율이 몇이냐? 얘는 좀 해설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쉽게. 자, 밀도라는 거는 결국에 네,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여기도 단위가 이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고, 그러면 이 쓰레기를 이제 1000kg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350kg/m 세제곱. 네, 얘가 이제 밀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피를 구하려면 요 위치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분에 요 쓰레기가 이제 1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분되고 미터 세제곱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볼게요. 1000 나누기 350 하면 2.85까지 쓰겠습니다. 2.85 미터 세제곱이에요. 처음에 이 폐기물 1000kg은 2.85 미터 세제곱의 부피를 가집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똑같이 750kg/m 세제곱 분의 100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또 계산기를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750 하면 1.33까지 쓰겠습니다. 1.33 미터 세제곱이죠. 그럼 부피 감소율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큼 빠졌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2.85 빼기 1.33 하면 부피가 네, 1.52 미터 세제곱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1.52라는 네, 줄어든 부피를 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부피로 나누면 부피가 얼마큼 줄어들었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볼게요. 1.52 나누기 2.85 하면 0.53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100을 하면 53.3%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식과 해설이 결국에 이 설명을 그냥 간단하진 않지만 아무튼 네, 공식화해서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굳이 이렇게 풀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피와 밀도와 질량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의 양을 여기서는 이제 1kg으로 가정했잖아요. 그럼 단위가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1000kg이라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1000k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부피를 구한 후에 그 부피의 감소분을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 물질이 가졌던 부피로 나눠주면 부피가 얼마큼 줄어들었는지를 퍼센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폐기물의 중간 처리 공정. 매립은 최종입니다. 매립과 소각 이 두 가지가 이제 최종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로터리 킬른 방식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로터리 킬른은 원래는 이제 시멘트나 이쪽에서 처음에 고안된 그런 회전로 방식인데요. 얘를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했죠. 얘는 이제 액상이나 고상 폐기물 그러니까 성상에 관계없이 그냥 넣어서 회전시키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전로의 속도를 이제 제어할 수 있어요. 좀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체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폐기물의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전로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따로 전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효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낮고 그리고 소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효율이 높다는 아니죠. 완전 요소는 아주 먼 얘기죠, 얘한테는. 답은 3번입니다. 쓰레기의 발생량 산정 방법 정확하다. 근데 번거롭다. 직접 계근법이에요. 이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네, 압축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얘도 1000kg으로 할게요. 단위가 너무 작아지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1000을 450으로 나누면 밑에 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네. 여기다 1000 곱하면 되죠. 그러면 2.2m 세제곱이고 여기도 1000 곱하면 1.18m 세제곱이에요. 그럼 압축 B라는 거는 네, 압축 전 부피를 압축 후 부피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분수화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89가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명시된 용기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미생물 나오면 이게 이제 미잖아요. 네. 2개 중 하나겠죠. 그래서 내용 밀봉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그냥 암기했거든요. 네. 밀폐는 말 그대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얘는 미생물. 기밀은 가스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가스, 기밀 다 기억이죠. 차광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답은 3번.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4번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방법. 폐기물을 고형화해서 안정화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화하면 이제 무해화가 되는 거죠. 비교적. 그래서 고형화하면 그 이후의 단계는 거의 대부분 매립인데 네. 그래서 고형화 처리 방법 시멘트로 섞어서 돌로 만들거나 유기 중합체로 인해서 다른 물질로 변환을 하거나 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법 네. 이런 방법이 있대요. 근데 활성탄은 흡착은 말 그대로 그냥 오염물질 제거하는 방법이잖아요.
영 생뚱맞은 게 나왔죠. 답은 2번입니다.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고위 발열량이 2500칼로리면 여기서 물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 열량을 빼줘야 돼요. 네. 그래서 2000, 밑에 있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2500이라는 값에서 요 뒤에 식이 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자체와 네, 수소의 양은 수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네, 그것을 계수적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600 곱하기 9H 플러스 W, 이거 퍼센트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소는 없죠. 물만 있어요. 그래서 물이 20%니까 0.2.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238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6번 보시겠습니다. 발열량이 800kcal per kg, 그리고 그 폐기물의 용적이 주어졌고요. 네. 하루에 8시간 연소한다는 조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열 발생률이 4000kcal per 미터 세제곱 아워. 얘를 이제 공식이 있긴 한데,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폐기물의 용적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폐기물의 용적과 열 발생률을 곱하면 이게 미터 세제곱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125 미터 세제곱을 지니고 있는 이 최적의 폐기물이 지니고 있는 총 네, 발열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000 kcal per 미터 세제곱 아워 곱하기 125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소각로를 연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네, 8아워분의 1데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워도 없어지고 이제 데이만 남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를 불러와 볼게요. 네, 4000 곱하기 125 곱하기 8 하면 네, 400만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네, 400만입니다. 400만, 네, 킬로 칼로리 퍼 데이예요. 그런데 이 폐기물의 자체 발열량이 네, 킬로그램당 800칼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800, 네, 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하면 칼로리 없어지고 무게 단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400만을 800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제 5000kg이 나오는 거죠. 네. 5000kg이 하루에 나온다. 그러면 5000kg 데이. 하루에 5000kg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톤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동일하고요. 답은 3번이죠. 폐기물의 선별 목적. 선별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이제 섞여 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종이나 또는 뭐 목재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뭐 유리, 그리고 뭐 철 성분, 뭐 이렇게 종류로 다 분류를 하는 것을 이제 선별이라고 하거든요. 선별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을 각각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폐기물의 처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네, 재활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네, 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처분이거든요. 처분은 소각과 매립을 중심으로 하죠. 재활용을 대충 한 50%를 목표로 한다고 보면 처분도 약 50%로 하고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으로 많이 합니다. 최근엔 소각도 많이 하긴 해요. 예, 그래서 답은 선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다. 네, 얘는 이제 네, 파쇄와 관련되어 있는 인자입니다. 48번 보실게요. 폐기물을 분석을 했더니 이제 가연성 물질이 50%다. 그리고 밀도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폐기물이 총 부피가 10세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이제 밀도는 네,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단위는 이제 질량 단위니까 네, 질량을 남기고 부피를 넘기면 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럼 밀도가 700kg/m 세제곱이고 곱하기 부피는 10 네, 세제곱미터면 이렇게 하면 7000kg이 나오죠. 근데 가연성 물질이 50%니까 7000kg의 절반은 3500kg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쓰레기 수거 노선 결정할 때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통신호 자체가 보통 이제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네. 우회전 신호는 없잖아요. 좌회전 신호만 있고. 그래서 우회전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하면 교통신호로부터 좀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하면 신호에 다 걸리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강열 감량 및 유기물 함량 중량법, 폐기물에 관련된 그 실험이죠. 네. 시료는 기준 시료가 황산암모늄이 아니에요. 네. 질산암모늄으로 하고 25%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게 스텝이 순서대로예요. 시료에 시약을 넣고 네, 3시간 강열한 후에 대시게이트에서 식힌 후에 무게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 함량을 퍼센트로 구할 수 있죠.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매립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 이것은 초기일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안정된 상태에서일 때 좀 다른데요. 현기성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안정적인 상황을 의미를 하고 거의 이제 매립장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메테인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다가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데 책에 따라서 조금 포션이 좀 다른데 대충 55%, 45%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폐기물 조성을 통해서 고유 발열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조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 중에 함정이 분명 있습니다. 회분, 이건 불연성이죠. 얘는 이제 고유 발열량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또는 여기 이제 질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질소도 발열량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성을 잘 확인하셔서 이것을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밑에 보면 이 공식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고요. 네, 다만 이제 요 값이 의미하는 건 네, 물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보시면 4731, 약 473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3번. 네, 화격자 소각로의 능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의 총량과 하루에 8시간 소각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공식으로 암기하셔서 이제 계산하셔도 좋은데 그냥 풀어볼게요. 네, 이 지금 네, 8만 킬로그램의 폐기물이 있고요. 하루에 네, 그런데 이제 8시간으로 기준으로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누면 이제 만이죠. 만 킬로그램 퍼 아워. 1시간당 1000kg의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쓰레기 양을 가지고 소각 능률로 이걸 나눠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 분의 220kg 퍼 미터 제곱 아워. 그럼 아워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미터 제곱이 이제 분자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 나누기 220 하면 45.45. 그러면 뭐 대충 뭐 면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5.45 미터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5.4 미터 제곱의 면적을 지니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습식산화법의 일종. 이제 습식산화 나오면 그냥 외우세요. 진머만 공법. 네. 이것도 이제 폐기물 관련된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폐기물을 안정화 및 고용화 시킬 때, 안정화라는 거는 폐기물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고용화, 시멘트나 이런 뭐 유리를 둘러싼다든지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매립하기 좋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용화 방법이에요. 안정화와 고용화를 지나면 폐기물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독물질도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성 증가하면 안정화, 고용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입니다. 네. 다른 건 뭐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환경 기준 소음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고요. 몸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음기를 측정할 때 사람이 이렇게 서서 어떤 이 소음 측정하는 소음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음이 나온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최소한 50cm는 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으로 향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바깥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지역의 경우 장애물이 지면 위에 0.5m가 아니라 1.2에서 1.5m 사이로 해서 이제 측정한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진동수와 이제 속도를 주어주고 파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죠. 기본적으로 요 식을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속도죠. 속도는 이제 frequency 진동수 곱하기 람다
파장이에요. 그래서 파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람다를 두면 네, F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는 여기서 이제 100Hz라고 나와 있고요. 속도는 50m/s 하면 0.5m가 되겠죠. 네, 이 100Hz라는 거는 네, 100번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단위 시간당. 답은 1번입니다. 음향 파워 레벨이 125dB. 요거는 이제 음향 파워 레벨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PWL, 이게 음향 파워 레벨이죠. 이게 10 로그 W0분의 W인데, 여기서 이제 기준 음향 파워는 정해져 있어요. 10의 12승이고, 그러면 요 PWL이 지금 125잖아요. 그럼 인자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지금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요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좀 바꿔서 써볼게요.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좀 쓸게요. 10 로그 W 곱하기 이제 이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10이면 이게 분자로 넘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12승이겠죠. 네, 그래서 W 곱하기 10의 12승이 됩니다. 네, 요 값이 이제 1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풀어볼게요. 10 로그 W, 그리고 곱하기는 로그는 플러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플러스 10 로그 10의 12승은 125인데, 여러분 로그 값이 10이 나오면 얘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냥 숫자로 내려와요. 그럼 10 곱하기 12 하면 요게 120이잖아요. 그쵸? 요 값이. 그럼 120을 우항으로 이항을 하면 우측으로 125 빼기 120은 5잖아요. 그러면 10 로그 W가 5인 거예요. 그럼 W 남기고 10을 넘겨볼게요. 그럼 10분의 5잖아요. 그러면 로그 W가 0.5입니다. 그럼 이 로그 값을 날려버리려면 10으로 지수화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로그 값이 없어지면서 W만 남아요. 즉 W는 10에 0.5승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3.1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3.2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집안을 전파하는 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이제 이 횡파와 이제 종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우선 횡파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빛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파 또는 지진 중에 S파, 이것이 횡파에 포함이 되고요. 종파는 음파, 이제 초음파, 초음파도 음파지요. 그리고 지진의 피파, 이것이 종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음파가 여기 속한다고 하니까 답은 3번인데요. 이제 횡파와 종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사인 곡선처럼 매질이 위아래로 이제 진동이 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이 되면서 에너지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고요. 종파는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예로 들어볼게요. 스프링이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있다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다시 조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진동 방향이 동일해요. 수평. 얘는 수직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설명은 다 틀린데 음파는 종파에 속한다는 말이 맞는 답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공질 흡음재 해당하지 않은 것은 비닐. 네, 이거 많이 나와요. 답은 2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